지금부터 꼭 13년 전 1991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포항시 땡땡동에 위치한 M이라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아파트 이름을 지금 밝힐 수 없는 건 여기서 그 이름을 댄다면 그때의 일을 애써 진정시키고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니셜로 표현한다. M아파트는 시공 때부터 심상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일하던 인부로 포함하여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10여 명이 죽어나갔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겠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여자와 만난 후 며칠을 못 넘기고 죽고 만 것이다. 사인을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심장마비였다. 가족의 말을 인용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어디에 사는데 당신은 어디 살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하고 인사를 하곤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곤 그 여인 만난 후론 길어야 2, 3일을 못 견디고 전부 눈을 감았다는 것이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였지만 가족들 외엔 남들에겐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1년여가 지나고 M아파트는 27개 동이 드디어 탄생되었다. 사람들은 위치가 좋고 돈이 된다는 이유로 앞다퉈 입주를 시작하였고 분양 이틀 만에 모든 입주자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모두들 입주를 하였고 이곳에서의 이상한 사망사건은 그들의 뇌리에서 없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곳, 즉 12동에서 이상한 죽음의 그림자가 내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의문의 죽음 첫 번째. 1401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남편. 맞벌이를 하는 이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둘이서 조깅을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조깅을 나갔고 코스는 매일 달리던 뒷산 등산로였다. 다정하게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으며 뛰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 아닌가. 속도를 못 맞춘 아내는 10여 미터를 더 달려나가더니 멈춰 서게 되고 남편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남편은 방긋 웃으면서 호공에 대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다시 뛰는 것이 아닌가. 집에 돌아온 후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나와 얘기 나눴던 여자가 1301호에 산다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고 인사했지. 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었으며 누구랑 대화했단 말이야. 혼자 중얼대어 놓고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며 바가지를 긁어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이서 가볍게 다툰 뒤 서로 직장에 갔다고 한다. 아내는 아침부터 남편에게 바가지 긁은 것이 마음에 걸려 맛있는 것들을 장보기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파트에 문이 열려있기에 반가운 목소리로 자기야 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비명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와 봤지만 남편이 죽어있는 것은 현실이었다. 아내는 기절을 했고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너무도 이해가지 않는 대목일 뿐이었다. 아침에 멀쩡하던 남편이 왜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뜨거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아침에 남편이 봤다던 1301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복을 입은 채 부랴부랴 1301호에 내려가 봤더니 그곳은 유일하게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빈집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남편이 보았다는 새벽에 그 여인의 정체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두 번째 의문의 죽음. 이곳은 12동 808호 금슬 좋은 40대 부부집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었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맞아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고 한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 오늘 1301호 여자를 봤는데 나를 알더라.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를 하길래
얼떨결에 인사는 받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어찌 알았을까? 나한테 관심 있나?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당연한 일 아닌가? 1401호 남자가 1301호 여자를 보고 죽었는데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버리자 괜한 얘기를 했다면서 아내를 달래주었고, 아내는 남편의 사과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새 남편은 잠이 들어버렸지만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서 떠날 줄 몰랐고 계속하여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 쉬는지를 확인해 볼 뿐이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아내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잠이 들고 만 것이다.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 남편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문의 죽음 세 번째.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12동에 사는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소문은 벌써 천리말리 퍼진 상태라 아무도 M아파트 자체에 오기를 꺼려했다. 이러다 보니 입주 시에 1억 2천 하던 집값이 8천만 원까지 내려와도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 했고 12동은 6천만 원도 안 되게 집을 내놓는 사람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하여튼 이러한 와중에 12동 705호에서 의문의 죽음이 또 발생되었다.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다. 705호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노부부는 두 분이서 사시는 게 적적하셨는지 방 한 칸을 새를 놓았는데 이 학생이 들어왔던 것이었다. 이 학생은 공부벌레라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 학생은 노부부를 부모님같이 따랐다고 한다. 노인들이 잠이 없는 걸 알고는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노부부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고 식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한다. 물론 노부도 이 학생을 자식처럼 때론 손자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시간 날 때마다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포항지리도 모를 뿐더러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이 학생에게도 포항이라는 낯선 곳에서 노부부는 부모님이자 친구였던 것이었다. 이곳에서 의문의 죽음이 나돌자 노부부는 언제나 늦게 다니는 이 학생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깡패 조심, 차 조심하라고 입에 달고 다니셨는데 의문의 죽음이 생기고부터는 낯선 여인을 조심하라고 내내 당부하셨다고 한다. 학생은 그런 건 믿을게 못 된다며 걱정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건강 조심하라고 데려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808호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채 안 되었을 무렵 학생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한다. 다짜고짜 이 학생은 1301호 여자를 보았다며 나 죽는 거 아니냐며 울고 불며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노부부는 털컹 떨어지는 가슴을 억제하며 학생에게 말하길 그건 전부 헛소문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며 학생을 위로했다고 한다. 그래도 학생은 무서움을 떨치지 못하고 온몸을 덜덜 떨 뿐이었다고 한다. 밤은 깊어왔지만 학생이 너무 무서워하길래 노부부는 학생을 노부부 침실에서 같이 재우기로 했다고 한다. 노부부는 학생에게 계속하여 진정시켜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주었다. 어느새 학생은 잠에 빠져 들었고 노인들도 잠이 들었다. 아침은 다가왔고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본능적으로 학생을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학생은 죽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특히 12동에 사는 주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12동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게 되었지만 법원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라며 패소 처리를 해버렸다. 주민들은 시공업체 W건설을 상대로 계속하여 투쟁하였고 4년여에 걸친 투쟁으로 1995년 드디어 W건설은 M아파트 중 12동만 입주 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12동을 폐쇄시켜버렸다. 4년여 동안에도 12동의 의문의 죽음은 몇 건이 더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M아파트에 가보면 27개 동 중에 12동만이 폐쇄된 채 음침하게 지금도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여하튼 12동이 폐쇄된 후부터는 의문의 죽음은 볼 수가 없다고 한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의 기억입니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보육원 같은 곳에서 머무르곤 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라는 개념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소에는 거기 모여서 간식을 먹거나 숙제를 하고 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 하던 놀이가 질렸을 뿐더러 우연히 모인 아이들도 드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 A와 B와 함께 셋이서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이른바 큐피하우스라고 불리던 심령 스폿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근 석공 작업실 옆에 있는 집으로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차고 같은 곳이 있는데 셔터 틈 사이로 보이는 집 안은 망가진 의자나 인형 같은 게 마구 널려져 있어 무척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3시 반. 우리는 옆에 있는 석공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집 부지로 숨어들었습니다. 화단을 타고 담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창문은 열려 있어 순조롭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은 황무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A는 겁에 질려 돌아가자.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B는 모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점점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2층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방은 모두 3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간 방은 아무래도 여자 방인 듯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장식품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고 아기들이 좋아할 법한 장난감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큐피 인형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난감은 다들 허름하고 무언지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액체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은 분위기 있는 서양식으로 멋진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집에는 아기가 있었던 거겠죠. 아기용 책상이나 의자, 식기 같은 게 바닥에 마구 널려 있었습니다. 나와 B는 신나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 있었지만 A는 B의 뒤에 달라붙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재, 화장실,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딱히 이상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럼 슬슬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목욕탕을 보고 현관으로 나가자. 그리하여 우리는 목욕탕을 보러 갔습니다. 욕조 앞 탈의실에 이르자 B가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은 열어놓고 오자. 라고 말했습니다. 현관은 바로 근처였기에 우리는 문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시계가 없었기에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욕탕에 들어서자 무언가가 썩은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아니라 무슨 동물 사체가 썩은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토할 것 같이 심한 냄새였습니다만 무서운 걸 찾아온 터였던 나와 B는 어째서인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영웅 대접 받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 중 누군가 죽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A는 너무 무섭고 냄새도 난다며 목욕탕에 들어올 생각을 않았습니다. 기묘하게도 고작 한 걸음 차이인데 목욕탕 밖에 있는 A는 나오니까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욕조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었을 테지만 이미 검은색으로 변색되었다고 할까 2층에서 봤던 검은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B와 힘을 합쳐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도 무거워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은 2개가 있었지만 양쪽 모두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뚜껑과 욕조 사이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내 손톱 사이로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기분 나쁜 나머지 손을 빼보니 가늘고 짧은 머리카락과 긴 머리카락 2가닥이 중지 손톱 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나와 B는 무서워져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럽다는 생각에 우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제 슬슬 질리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돌아가자. 하지만 분명 열려 있었던 목욕탕 문이 어느새인가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A의 장난일 거라 생각해서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에이, 이런 장난은 그만둬. 하지만 A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은 흐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밖에 있으면 실루엣이 보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엉엉 울며 문을 두드리고 A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힘이 빠진 우리는 여기 있다 보면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욕조의 등을 기댄 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린 틀렸다느니, 죽을 거라느니, A도 벌써 죽어버린 게 틀림없다느니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 욕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가 납니다. 나는 큰맘 먹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 닫혀있던 뚜껑 중 한쪽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탓에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비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비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비의 목소리는 여자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고 흐린 목소리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문에 등을 댄 채 욕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엄마와 선생님한테 사과하자.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욕조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작은 손, 아기 손 같은 게 열린 뚜껑 틈새로 보이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는 아직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비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욕조에서는 지금까지 들려오던 것과는 달리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러 와준 것이라 생각한 나는 기뻐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한 유리의 얼굴과 손을 꽉 붙인 여자의 실루엣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앞머리를 5대5 가르마로 나눈 단발머리의 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꽉 붙이고 있었기에 표정까지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곧이어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인지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양손을 천천히 무겁게 들어올리더니 엄청난 힘으로 문을 쾅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자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나 혼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에서 나오니 거실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꼭 껴안고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셨습니다. 내 기억에 나는 그 집에서 길어봐야 1~2시간 정도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틀 가까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A는 우리를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 학교에 나랑 B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말도 못 꺼냈지만 집에 돌아간 후 A는 자기 부모님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무렵 나는 목욕탕 안에서 기절한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왼쪽 허벅지에는 무척 작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비 이상하게 돼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비구는 지금 병원에 있어. 비군을 만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러 가자. 하지만 비군을 봐도 울면 안 돼. 큰 소리도 지르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하는 거다. 다음날 비를 만나러 가자. 아니나 다를까 비는 그 모습 그대로 이상한 말을 침대에 앉아 짓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무서워서 비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A와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만 비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꺼름칙한 탓에 꺼리고 있을 뿐입니다. 친한 사람 중에 낚시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 주말마다 낚시하러 쏘다니느라 여자친구한테 차인 것도 여러 번.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낚시 장비를 죄다 처분을 하더니 그 이후로는 낚시는커녕 물가도 안 가는 게 아닌가? 낚시 장비를 처분할 때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었지만 대답을 피하길래 굳이 자세히 묻진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여서 한번 그와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물어봤다. 알코올이 그의 입을 풀어놓았는지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합천군 쪽에 밤에 가면 쏘가리가 잘 낚이는 큰 호수가 있어.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 주말에 가도 사람이 잘 없거든. 그날도 그랬어. 금요일에 오랜만에 정시 퇴근해서 그대로 거기로 가버렸지. 어차피 낚시 채비는 차 트렁크에 있었으니까 길이 좀 막혀서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쯤이었어. 출출한 김에 생수를 끓여서 컵라면이랑 소주 반 병쯤 마시고 낚시대를 잡았지. 또 한 잔. 그의 손이 소주 잔을 잡는다. 나도 서둘러 소주잔을 들고 한번 잔을 맞부딪히고 그대로 삼킨다. 쓴맛이 올라오자마자 나는 안주로 시킨 오뎅탕에서 오뎅을 하나 건져 먹었다. 반면 그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기본 안주인 땅콩을 하나를 집어먹으면서 다시 말했다. 아무튼 그래서 낚시줄을 던져야 하는데 어디다 던질까 고민이 되는 거야. 평소에는 그냥 대충 던지고 낚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었는데 어째 그날따라 쏘가리 매운탕이 생각나서 한 마리는 꼭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하늘을 올려봤어.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지. 덕분에 불빛 하나 없었지만 새까맣게 어둡지는 않았어. 그거 알아? 쏘가리는 이런 밝은 밤에는 자기 집에서 쥐 죽은 듯 숨어있다. 그럴 때는 강 한가운데 깊숙이 던지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조금 무거운 줄을 달고 좀 멀리 낚시줄을 던졌지. 그 다음부터는 인내심과의 싸움이야. 물고기란 생물이 수달이나 사람에게 하도 잡아먹히다 보니 이것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 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천적이 왔다는 걸 눈치채서 경계심이 강해져. 그래서 이놈들이 바늘을 물 때까지 나는 닥치고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 그러다가 30분쯤 지나서 입질이 왔어. 입질을 보니까 딱 쏘가리라고 생각했어. 한 번에 긴 말을 해서인지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재빨리 그와 내 잔에 소주를 채워 넣은 다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소주를 또 한 잔 들이킨 후 말을 이었다. 기대했던 대로 쏘가리 한 마리가 잡혔지. 그런데 크기가 좀 작은 거야. 물론 나 혼자 매운탕 끓여 먹기엔 충분했지만 그래도 기껏 왔으니 이왕이면 너랑 상철이랑 수민 형님이랑 같이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큰 놈을 한 마리 더 잡던가 적당한 놈을 두세 마리 더 잡던가 하고 끝내려고 했어. 아무튼 그래서 다시 그 포인트에다가 낚시줄을 던졌는데 그가 말없이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워 넣었다. 그가 자작을 하다니 상당히 별일이었다. 나는 적당히 눈치를 보고 내 잔에도 소주를 따랐다. 우리는 건배를 하고 술잔을 들이켰다. 던지자마자 뭔가 걸린 거야. 그런데 그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의 그 뭐라 해야 하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거든. 푸드득거리는 그런 느낌. 이게 물고기마다 달라. 쏘가리는 조금 약하게 푸드득거리고 베스같이 힘 좋은 놈은 세게 푸드득거리고 누치라고 커다란 놈도 있는데 그 놈은 아예 푸드득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바닥으로 가라앉아버려. 아무튼 그렇게 물고기마다 입질 느낌이 다른데 그 순간 느낀 건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돌이나 쓰레기 같은 것에 바늘이 걸린 그런 느낌에 가까웠지.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또 자꾸 움직였단 말이야. 뭐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 그냥 이상한 놈이 걸렸나 보나 했었지. 아무튼 걸렸으니 잡아야 할 것 아냐. 그래서 열심히 낚시줄을 당겼는데 힘이 여간 좋은 게 아닌지 꿈쩍도 않더라고. 진짜 한 5분쯤 힘싸움을 하다가 그냥 낚시줄을 끊어버릴까 생각하던 타이밍에 그때 끊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놈이 갑자기 힘이 빠졌는지 스무스하게 술술 올라왔어. 나는 신나게 릴을 감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으니 보름달의 어렴풋한 빛에 비추어진 수면에 무언가가 떠올랐지. 뭐 너도 이쯤 되면 짐작은 했겠지만 당연히 그건 쏘가리가 아니었어. 물고기조차 아니었지. 그건 머리였어. 그가 또 한 번 자작을 하고 딜레이도 없이 술잔을 들이켰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압도되어 그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내 술잔을 채우고 나도 한 잔 들이켰다. 그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아마 머리였을 거야. 하지만 최소한 내가 아는 생물 중에 그런 머리를 가진 생물은 없어. 생물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처음에는 동그란 무언가가 올라오길래 역시 쓰레기였나 하고 생각했지. 이왕 낚시줄에 걸린 김에 환경보호나 하자는 생각으로 계속 감으려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낚시를 해서 뭔가를 낚아올리면 땅에 거의 도착하고서야 살짝 보일락말락 하거든. 그런데 그 동그란 그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소한 5m 이상은 떨어져 있었어. 그걸 깨달은 나는 릴을 감는 손을 멈췄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실을 깨달았어. 그것은 내가 낚시대를 잡아당겨서 끌려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어. 왜냐면 내가 릴을 감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거든. 그가 또 소주를 스스로 잔에 따르고 한 잔 마신다. 한편 나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서 내 머리는 잠시 동안 파업을 했었겠지. 이윽고 그 동그란 것이 코앞까지 왔을 때 그 타원의 밑을 지탱하는 약간 얇은 막대 같은 게 보였지. 그제서야 난 그게 사람의 머리와 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는 점점 머리의 높이는 높아졌어. 그 목의 아래의 다른 부위도 드러났지. 거대한 몸통으로 추정되는 부분과 두 개의 팔. 맞아. 그것은 강바닥에서부터 육지로 걸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나를 향해서. 그때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낚시대를 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주차해둔 방향으로 뛰어갔어. 그 자리에서 한 50m 거리였는데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갔지. 그러다가 넘어져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그딴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그냥 짝짝이 발로 뛰어갔지.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그날 내가 참 잘했던 유일한 게 바로 차 문을 잠그지 않았던 거였어. 어차피 사람도 없어서 그냥 안 잠궜거든. 그리고 창문도 열어놓은 상태였지. 한 번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콜록콜록 그가 기침을 했다. 목이 탄 모양이었다. 서둘러 일어서서 카운터에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냈다. 가는 길에 가게 입구 쪽에서 술집 알바가 짜증을 내면서 대걸레로 바닥에 물기를 닦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밖에 비도 안 오는데 왜 이리 바닥이 흥건한 걸까? 좀 이상했지만 이내 물청소라도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며 그냥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물컵에 물을 따라 그에게 건넸다. 고마워.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으려고 했지. 그때 내 어깨에 뭔가가 닿은 느낌이 들었어. 손이었지. 열린 창문을 통해 내 왼쪽 어깨를 잡고 있었어. 내가 고개를 돌려 왼쪽을 바라보니 어느새 다가온 그 형상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야.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정신줄 놓고 엑셀을 최대한 세게 밟았지. 내 인생에서 아마 최대의 속도로 달렸을 거야. 다행인지 그 손은 속도를 못 버티고 출발을 하자 곧 떨어져 나갔지. 나는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났어. 목적지도 없이 말이야. 마이산 근처쯤에서 약간이나마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줄여서. 그가 다시 술잔을 들이켰다. 그리고 들이키고 나서야 그게 빈잔이라는 걸 눈치채고는 말없이 소주를 술잔에 따랐다. 그는 취기가 오른 모습이었다. 나도 상당히 술을 마셨지만 그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서인지 묘하게 정신은 말짱한 편이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낚시를 관둔 거야.
꿈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현실이었어.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때 입은 셔츠의 왼쪽 어깨 부분, 그 형체가 잡은 부분에만 젖은 자국이 나 있고 중요한 건 수초도 몇 가닥 붙어 있더라고. 난 물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말이지. 그 이후로 물가는 얼씬도 못하겠더라. 그의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그 후 연달아 술을 5잔쯤 더 마시더니 그대로 탁자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나는 콜택시를 불러 그를 집으로 보내줬었다. 그리고 반년 후 그는 죽었다. 사인은 익사. 물가에는 얼씬도 안 하겠다고 말한 그였지만 회사 송년회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낙동강에서 송년회를 하였고 그 밤에 그는 실종이 됐다. 정말 이상했던 건 그 많은 사원 중에서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도 안 왔는데 술자리 근처에서 물웅덩이가 발견된 것이 의구심을 키웠지만 그것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는 낙동강 하류에서 낚시하던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서 발견되었다. 그의 시체에는 낙동강에 가라앉아 있던 걸로 추정되는 낚시줄과 낚시바늘이 잔뜩 얽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고 발표한 후 수사를 종료했다. 나는 그저 장례식장에서 그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실은 허구보다 섬뜩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한밤중에 쿵소리를 내는 뭔가가 아니라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산한 운명의 뒤틀림이다. 그 뒤틀림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할수록 그것은 우리들을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뒤틀림의 예를 들자면 나의 이모 M의 이야기가 있다. M은 나의 이모가 아닌 친구의 이모였다. 그녀는 사남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40년을 넘는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그런 그녀였기에 어린 친척들을 너무나 예뻐하며 그들에게 인기 만점인 여성이었지만 M의 마음속에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지인들이 점점 더 가족을 늘려가는 동안 여전히 싱글이었다는 사실이 M에게는 꽤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남긴 유산은 거대한 주택 한 채뿐이었다. M의 인생은 주택 안에 비어있는 방들처럼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46번째 생일이 지나고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S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의 남편이 될 2달짜리 애인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보였다. S의 나이는 39살로 그녀보다 조금 더 연하였지만 M의 배우자로 적합할 만큼 매력적이고 다정한 남자였다. 가족들은 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잘 몰랐지만 모두 함께 입을 모아 그를 환영하였다. M이 숨기고 있던 외로움의 정체를 알아채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S의 등장에 너무나 기뻐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후 그들은 엄청난 스케일의 허니문을 보냈다. M과 S는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 일주를 떠난 것이다. 매달 새로운 나라에 사진이 들어간 엽서를 가족에게 보내고는 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완벽했다. 그러나 그들이 저택으로 돌아온 후 M의 태도가 변하고 말았다. 그녀는 S와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겠다고 말하고 서로 다른 방을 가지자고 억지를 부렸다. 곧이어 그녀는 저택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들리는 그녀의 이름이라던가 복도에서 울리는 나무를 긁는 소리, 그리고 벽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 S가 M을 진정시키려고 할수록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S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M은 며칠간 방 안에 자신을 가둔 채 울고 중얼거리며 점점 더 미쳐가고 있었다. 결국 가족들이 그녀를 데리고 정신병원을 방문하자 그녀의 증상은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 정신병에 걸린 경우 환자는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이 다른 도플갱어 같은 존재와 맞바뀜을 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병인 것이다. M은 S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는 S가 아닌, 그러나 S같이 생기고 S같이 행동하는 무언가라고 말했다.
M의 가족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거나 그녀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채로 저택 안에 머물도록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민한 결과 저택에 머물도록 하기로 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 동안 S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M을 계속해서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밥을 먹이고 말을 걸고 절대로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해에는 가족들이 S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를 알아갈수록 S가 M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고는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의 저택 앞에 몇 대의 경찰차를 발견했을 때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했다. 현관문은 테이프로 차단돼서 출입금지인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M의 가족이라는 증명을 한 뒤에서야 리더인 경찰관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M의 시체는 바다 절벽의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의 증언으로 인하면 M의 차는 절벽 바로 끄트머리까지 나아가 주차를 한 다음 어떤 여자가 M의 트렁크에서 남자를 끄집어냈다. 이때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 커다란 식칼을 몇 번이나 찌른 후 그의 몸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난 여자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무렵 그녀는 그들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짓고 나서 스스로 절벽 밑으로 몸을 던져버렸다. 경찰들은 그녀의 시체는 찾을 수 있었지만 S의 시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마도 파도로 인해서 더 이상 손쓸 수도 없는 거리로 밀려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차에 붙어있는 라이센스를 읽고 그녀의 주택을 알아낸 경찰들은 지금 주택 안을 살펴보는 중이었다. 그들은 곧이어 M의 침대맡에 그녀의 침이 묻은 진정제와 깨진 램프를 발견했다. 그녀는 진정제를 삼킨 척을 한 후 S에게 램프로 공격해 그를 기절시킨 것이었다. M은 S를 부엌까지 끌고 가서 부엌칼로 그를 몇 번 찌른 다음 그의 몸뚱아리를 차 트렁크에 넣고 절벽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찾은 증거는 내 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저택 안을 조사하던 그날 경찰들은 카펫 밑에 숨겨진 비밀 창고를 발견했다.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말라비틀어지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한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창고 문을 긁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방 안에는 건조된 인간의 배설물과 여기저기에 깊이 파낸 구멍들이 있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탈출하기 위해 벽을 파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 그 시체의 DNA를 검사한 결과 시체의 정체는 S인 것으로 밝혀졌다. S는 몇 달 전부터 굶어 죽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의 긴 손톱들은 방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는 행동으로 인해 부러져 버린 상태였다. 한밤중에 쿵이라며 들리던 소리의 원인은 S였다. 저택 안에서 울려 퍼지던 울부짖음은 S의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을 풀자 더욱 깊은 수수께끼가 얼굴을 내밀었다. S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다면 그동안 M의 곁에서 머물다 그녀의 손에 인해 죽어버린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쌍둥이 남동생? 도플갱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M은 그 수수께끼의 대답을 무덤까지 안고 가버렸다.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것은 M은 처음부터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었다. 정말로 미쳐버린 건 그녀가 아닌 이 현실이라는 가능성이 너무나 두려웠다. 오랫동안 찾아낸 끝에 가입한 낚시 카페에서 알게 된 닉네임 낚시소년. 난 낚시소년님과 친해져 실제로 만나서 낚시를 가기로 했다. 이름은 박용태. 하지만 실제로 만난 용태 씨는 아이디와는 정반대의 외모로 31살인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웃음 지을 때마다 보이는 눈가의 주름과 훌러덩 벗겨진 이마, 그리고 불룩한 아랫배를 보면 영락없는 40대 중후반의 아저씨인데 나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낚시도 같이 하고 기분 좋네요. 아참, 낚시는 처음이라고 하셨죠? 제가 오늘 밤낚시의 진정한 재미를 알려드리죠. 용태 씨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흥얼대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낚시 초보인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낚시 이야기를 낚시터로 가는 내내 해댔다. 덕분에 용태 씨가 운전하는 차는 과속과 더불어 간간히 신호위반도 했다. 한적한 곳이라 그런지 단속이 없고 차도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지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다.
그래도 꽤나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을 만났네요. 원래 다른 카페 회원들이랑 만나려면 제가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상호 씨는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처음으로 용태 씨가 내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예, 이 근처에 살아요. 그렇군요. 근처에 사는 회원은 처음이네요. 근데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 부럽네요. 고정 수입과 칼퇴근. 저녁 때 시간 남으시면 낚시하기 딱 좋죠. 근처에 좋은 저수지도 있겠다. 용태 씨가 너무 공무원을 치켜 세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인데 공무원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죠.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고정 수입이라는 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색함을 무마하기 위한 수다가 오고 가는 사이에 차는 어느덧 우리가 밤 낚시를 하게 될 저수지에 도착했다. 용태 씨는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뒷트렁크를 열고는 낚싯대, 낚시 받침대, 작은 의자, 망 등 낚시용품들을 꺼내었다. 나 역시 트렁크에 놓아두었던 낚시용품들을 꺼냈다. 물론 모두 아는 분께 빌린 것이었다. 오, 초보자치고는 꽤 괜찮은 낚싯대를 쓰시네요. 용태 씨는 내가 꺼낸 낚싯대를 손에 쥐어보며 말했다. 아, 아는 분께 급하게 빌린 겁니다. 굉장히 친한가 봐요. 원래 낚싯대 잘 안 빌려주는데. 워낙 급했거든요. 낚시 가방에 용품 등을 넣고 서로 향하는 길에 간판 하나가 보였다. 개통저수지. 개통저수지라면 요번에 예, 맞아요. 시체가 발견된 곳이죠. 그래서 근래에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범인이 안 잡혀서 위험해서 안 오나 봐요. 그런데 전 오히려 조용해서 더 좋더라고요. 용태 씨는 잽싸게 내 말을 끊고 설명을 했다. 범인이 누군지 거의 알아냈다고 하는데 예, 경찰들이 수사망을 좁혔다니 곧 잡히겠죠? 네,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용태 씨는 사람이 없어서 꽤나 좋은 포인트를 차지했다며 좋아했다. 나야 뭐 초보자다 보니까 좋은 포인트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지만 조용한 물가에 앉아서 자연을 감상하는 기분은 꽤나 좋았다. 물론 용태 씨의 말대로 저수지에 2사람 정도밖에 없어서 더욱 조용한 탓에 좋았던 것 같다.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용태 씨는 자신이 가져온 떡밥을 내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상호씨, 낚시에선 떡밥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특별히 만든 떡밥이에요. 제조할 때 배분이 잘 돼서 적당한 위치에 떡밥을 풀면 잡아 말고 대어들이 잘 낚일 겁니다. 용태 씨는 내게 친절히 설명했지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고 무엇보다 나는 떡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떡밥을 준비한 용태 씨는 낚싯대를 만지작거렸다. 역시나 기분이 좋은지 용태 씨의 코에서는 콧노래가 끊이질 않았다.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우신가 봐요? 나 역시 내 낚싯대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에 그냥 만지기만 했다. 그럼요, 제 취미인데. 게다가 오늘은 옆에 상호씨도 있고 대박을 낚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용태 씨하고는 다르게 저한테는 낚시가 일이네요. 사실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된 것도 다 일 때문이에요. 이런 죄송해요. 제가 가르쳐준다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요. 제가 가르쳐줄게요. 그나저나 직장 상사가 낚시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었다. 그저 나는 언제쯤 신호가 올지 기다릴 뿐이었다. 그 사이에 용태 씨는 꽤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와, 많이 잡으셨네요? 아니요, 이 정도는 잡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더 큰 놈을 낚을 거거든요. 더 낚다가 고생만 할 것 같은데요? 한 마리도 못 낚은 나는 괜히 심술을 부렸다. 아니에요. 오늘은 분명히 대박을 건질 겁니다. 완전히 깜깜해졌을 때 무렵 배가 고파졌는지 용태 씨는 라면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거렸다. 이런, 라면을 안 가져왔네요. 좀만 가면 근처에서 라면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서 제 낚싯대에 물린 것도 좀 봐주고요. 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상한 사람 조심하시고요. 용태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랜턴 하나를 들고 라면을 사러 갔다. 밤하늘과 낚싯대를 번갈아 보며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검은 모자를 쓴 아저씨가 내 곁으로 왔다. 안녕하세요. 근데 위험한데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아저씨는 근처에 자리를 잡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아, 일행은 라면 사러 갔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겁도 안 나세요? 그럼 아저씨는요? 겁 안 나요? 저야 자주 오니까 괜찮은데 그쪽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이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왔죠. 아, 그래요? 근데 저기 뭔가가 걸린 것 같은데. 아저씨는 용태 씨의 낚싯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저씨에게 무작정 도움을 청했다. 아이고, 완전 초보인가 보네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능숙하게 낚싯대를 집어 올렸다. 아이고, 이거 큰 놈인가 본데? 나는 기대감에 아저씨 옆으로 다가가서 아저씨를 도왔다. 있는 힘껏 들어 올리자 거대한 무언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퉁퉁 불어 터지려고 하는 사람의 시체였다. 나는 놀라서 손에 힘을 뺐다. 그러자 시체가 수면 아래로 다시 들어갔다. 시체를 처음 본 건 아니지만 나는 꽤나 놀란 나머지 엉덩방아를 찍으며 넘어졌다. 이런, 방금 봤죠? 네, 시체. 이거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나 보네요.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일단 시체가 아직 낚싯대에 걸려 있으니까 저는 신고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저기 앞에 사람 보이죠? 잘 감시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저 사람이 범인 같거든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남아있던 랜턴을 들고 달려가셨다. 경찰에 신고하러 가실 필요 없는데요. 내가 말했지만 이미 아저씨가 쏜살같이 떠난 후였다.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기분 탓인지 어둠이 더욱 짙게 깔린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저씨가 말한 대로 저 멀리를 쳐다봤다. 아저씨 말대로 어떤 사람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제법 가까이에서 바라봤지만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두 마리다. 앉아있던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두 마리다. 나는 아저씨 옆에 있던 통을 쳐다봤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다. 내가 훔쳐갈까봐 그런 건가? 두 마리다. 정신이 나갔나? 나는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 예상 밖의 수상한 인물에 머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순간 풀 쪽에서 용태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용태씨! 낚싯대에 시체가 걸렸어요. 뭐요? 내 말을 듣자마자 용태씨는 자신의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나 역시 용태씨를 도와 시체를 무트로 건져냈다. 상호씨, 신고는 했어요? 아까 어떤 아저씨가 신고한다고 가시긴 했는데. 누가 왔다 갔어요? 네, 아까 검은 모자 쓴 아저씨 한 분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이 범인 같은데요?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죠. 용태씨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일단은 용태씨를 따라갔다. 순간 무언가가 나타나더니 용태씨를 덮치고 도망갔다. 괜찮아요? 쫓아가고 싶었지만 용태씨 때문에 쫓아갈 수 없었다. 상호씨, 일단 칼 좀 뽑아줘요. 좀 참아요. 용태씨의 허벅지에는 꽤나 큰 식칼이 박혀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칼을 뽑아냈다. 아깝다. 용태씨가 중얼거렸다. 네? 뭐라고요? 순간 환한 빛이 들이닥쳤다. 아까 신고한 경찰들인 모양이었다. 순간 용태씨가 경찰들에게 달려나갔다. 살려주세요. 저기 저 사람이 저수지의 살인범이에요. 용태씨의 말과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귀엽기까지 했다. 나는 터벅터벅 경찰들을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놈이 범인 맞아. 증거도 있으니까 빨리 수갑 채우고 병원에 데려가. 나는 경찰들에게 말했다. 네, 강 형사님. 경찰들은 용태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용태씨는 그런 경찰들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어이, 강상호, 한 건 했네? 뒤늦게 나타난 최 반장님이 말했다. 아직입니다. 두 마리거든요. 제 바로 뒤에 신고한 사람이 공범입니다. 뭐라고? 단독범이 아니었어? 네, 그 녀석은 저 풀숲으로 숨었으니까 지금 찾으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태씨, 공무원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경찰차를 타고 돌아갔다. 오, 강상호, 아주 낚시꾼인데? 범인도 낫고
최 반장님이 커피를 들고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일이라도 낚시하러는 안 갑니다. 그나저나 공범인 것까지 알아내고 어떻게 알아낸 거야? 우리한테 정보라고는 김용태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수지에 있던 낚시꾼이 2마리라고 알려줬어요. 뭐야? 최 반장님이 놀라며 말했다. 농담이고 범인이 멍청하게 시체가 어떤 낚싯대에 걸렸는지 말도 안 해줬는데 시체가 낚인 자기 낚싯대를 들어 올리잖아요. 아 그래? 깜짝이야. 난 또 시체가 말했다고 해서 놀랬잖아. 이놈들, 네가 형사인지도 모르고 너를 낚으려고 별짓을 다 해놨더라. 네가 있던 곳 바로 앞에 죽은 사람을 낚시꾼처럼 위장도 해놨더라고. 아주 대단한 놈들이야.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옛날 밀양 사또가 중년의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는 단지 첩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 손에서 자라서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딸은 유모와 별당에서 살았는데 밀양 사또는 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읍내 마을들을 두루 뒤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사또는 놀라서 정신을 잃더니 미쳐버려서 껄껄 웃기도 하고 마구 떠들어 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후 밀양 사또가 된 자들은 부임하는 그날 모두 죽었다. 서너 명이 이렇게 급사를 맞으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 관가를 흉가로 생각해서 밀양 사또 되기를 거렸다. 아무리 밀양 사또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이 일로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궐 안에 모두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 무신 겸 선정관을 역임하여 겨우 육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관직을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었다. 나이는 차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했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밥도 사나흘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가 밀양 사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차마 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대궐에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밀양에 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서 그날로 바로 밀양 사또에 임명되었다. 무관은 집에 돌아가 탄식했다.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나는 그래도 사또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소.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또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 밀양으로 출발하였다. 밀양에 도착하니 부하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낌새를 보아하니 사또가 곧 죽을 것이라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표정은 더욱 나빠졌다. 관아에 들어가니 관사 꼴이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황혼 무렵이 되자 관가의 심부름꾼들이 사또에게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아는 마침내 텅 비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또의 아내는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2시쯤 되자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한기가 뼈에 사무쳤다. 조금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주기를 들고 섬광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자 처녀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 사또에게 말했다.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바깥 관사에서 주무시지요. 사또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밖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똥이 터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창 밖을 내다보니 아전, 군교, 관노, 통인배들이 멍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자네가 먼저 관사 문을 열어보게 라며 미루고 있었다. 사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앉아 창을 열고 말했다. 아전들이 크게 놀라 신선이 내려오신 것이라 여기고 새나 짐승마냥 놀라 달아났다. 그들은 곧 기러기나 지보리처럼 줄을 지어 서서 공손히 절을 했다. 사또는 그제야 어제 자신을 소홀히 대한 이들의 죄를 다스렸다. 이방들을 호령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니 이방들은 무서워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모두 말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사또 딸의 원혼일 것입니다. 분명 흉악한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염탐해서 이름이 주기인 사람이 있으면 엄한 형벌로 신문에서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이방들의 인사를 받고 우연히 그들의 이름을 살폈는데 본청 집사 중에 주기라는 자가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청에 형장을 갖추고 그 위험을 떨친 후 주기를 잡아들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주기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 형틀에 올려놓으니 온읍 사람들이 놀랐다. 사또가 주기에게 물었다.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맞기 전에 순순히 말하거라. 사또가 부임한 날 죽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감히 속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물며 이놈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해했었다. 이렇게 잡혀오고 나니 정신이 나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터였다. 주기는 감히 숨길 생각도 못하고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뢰었다. 이전 사또가 영남루로 행차를 나갔다 올 때 이놈이 행차를 엿보고 정욕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녀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유모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내야 후원에 있는 대나무 누각으로 나오게 했다. 대나무 누각은 몹시 구석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부녀자들이 종종 달을 보러 나가는 곳이었다. 유모가 재물을 탐내 처녀를 데리고 달을 보러 나갔다. 그놈은 대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강간하려 했다. 그러나 처녀는 울부짖으며 끝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 처녀를 찔러 죽였다. 또 입을 막기 위해 유모까지 죽이고 담을 넘어가 관가 뒷산에 안매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증언을 들은 사또는 정식으로 가명해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날로 주기를 때려 죽였다. 처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파보니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갖춰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본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시체를 들고 나가 선산 앞에 장례를 지낸 뒤 대나무 누각을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읍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사또가 신통하다는 칭송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 다니다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어디를 가던 밀양에서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녀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예를 갖춰 편하게 잘 다스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아랑전설이라는 설화로 억울하게 죽은 아랑이 원령이 되어 자신의 원한을 푼 뒤 병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아랑은 경상도 밀양부사의 딸로 이름은 윤동옥이다. 영남로 아래쪽 밀양강 언덕 대나무 숲속에 아랑 낭자의 혼을 모신 아랑각이 있다. 이 가게는 아랑 낭자 윤동옥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아랑전설은 우리나라 고전소설 중 가장 오래된 장화홍련전의 모태가 됐다. 경상도의 대표적 통속민요 밀양아리랑이 아랑전설로부터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진시황은 아직 살아있나요?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교수님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 일단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셔. 그런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해박하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었을 때는 직접 중국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대.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야. 지금은 중국 여행을 하는 게 쉽지만 92년 한중수교 이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북한에 가거나 주체사상을 배워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비용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동남아,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타는 거였지. 아,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하는 거야. 우리 교수님이 중국을 여행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의 때문이었어.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진짜 몇십 년 전에 나오는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중국 여행을 계획한 거지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처음에는 한국, 동남아,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에 라오스인가 필리핀인가? 미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입국 심사가 탈락한 거야. 당시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가는 루트를 세워.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것은 수월했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일본으로 갔대. 그런데 거기서도 입국 심사 탈락. 그래서 우린 다 망했어. 이러고 있는데 제일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대.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를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했는데 그쪽 관리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적당히 뇌물 좀 찔러주면 장사꾼들 3-4명쯤은 눈 감아준다는 거야. 그 말에 혹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단방에 오케이 하면서 따라갔대.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말이야. 다행히 방법이 통해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런데 당시 중국 상황이 좋지 못했는지 동남아에서 중국 입국이 또 힘들어졌나 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아기박친 교수님은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어.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대강이랬어. 강을 통해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거고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대. 거기가 무슨 지방이라고 했더라. 어쨌든 좀 울창한 밀림 지역이고 중국 공안도 잘 안 찾는 오지래.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돼.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서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상인이라고 소개했대.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부 국가 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하지만 상류층은 알게 모르게 그런 사치품을 사모으는 것을 즐긴대.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따라갔고, 그런데 동행한 지 한 4일쯤 되었을 쯤에 정말 우연히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밀수하는지 발견했대. 그건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것은 순뻥이었던 거지. 이쯤 되자 점점 브로커와 함께 있는 게 불안하기 시작했어. 알다시피 중국은 마약에 굉장히 민감해. 아편전쟁 이후로 마약은 가지고만 있어도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그냥 사형이야. 이쯤 되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만약 잘못 걸리면 자기들도 끌려가서 그 즉시 사형인데다가 그 브로커라는 사람은 총도 가지고 있었어. 만약 실수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입막음을 하려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 몇십 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해줘. 그 나라는 심심하면 사형 내리는 나라니까. 거기다가 미립국자라면 얄짤없겠지.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어. 마침 밀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녀서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을 틈을 봐서 그냥 앞도 안 보고 숲으로 도망쳤대.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진짜 앞만 보고 도망치다 보니 길을 잃었대. 농담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숲 한복판이었던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 수 없는 숲속이었어. 이건 정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숲에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오지 밀림이 그리 쉬운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히 강을 발견했대. 강 근처에는 보통 마을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일단 강을 좀 따라가 보자 하고는 무작정 강만 따라서 갔어.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어. 다행히 근처가 밀림이라 나무 열매라던가 물고기나 가재가 있어서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대. 그런데 문제가 바로 물이었어. 중국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아. 황하강 들어봤지? 강 자체에 뿌옇게 흙먼지가 끼어있어.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 차 문화가 발달한 거래. 일단 목이 마르니까 근처의 강물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설사에 시달렸대. 급기야 탈수까지 왔고 밀림을 헤맨 지 한 3, 4일쯤 후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대.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맹수나 산짐승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았대.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냥 뛰는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어. 물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탈수로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었고 아이들을 앞지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벼랑 틈으로 숨은 거야.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촌락이 있던 거야. 그런데 그 마을이 무슨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에 시골 마을 보는 것 같았대. 막 벽도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집이고. 갑자기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오자 마을 어른들도 놀랐는지 우르르 몰려왔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반가워서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대. 교수님도 처음에는 식인종 생각을 하셨어. 교수님은 중국 여행을 계획하셨을 정도로 웬만한 통용 중국어도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하셔. 그런데 아는 중국어를 총동원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하지만 일단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다가 바디랭귀지로 힘들어 죽겠다 식으로 대강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차 경계를 풀고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의 촌장, 비스무리 한 사람이 왔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방언이 심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야. 분명 이게 중국어 같은데 중국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이 촌장이 계속 뭐 한 가지만 말하더래. 교수님이 대강 이런 뉘앙스라고 말만 하셨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라고 생각해줘. 그냥 무슨 말만 해도 배고프다고 해도
찌뿌지와하워지윙 여기가 어디냐고 해도 찌뿌지와하워지윙 이 말만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교수님이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냈대. 일단 그들도 어느 정도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한자로 필답을 하려고 했던 거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에 언어가 안 통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를 통해 필담을 했대. 촌장은 볼펜이랑 메모장을 신기해하면서 뭐라고 막 열심히 썼대. 그런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쓰는 한자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한자라서 뭐라고 쓰긴 쓴 것 같은데 진짜 알아보지를 못한 거야. 한 몇 시간쯤 이렇게 되니까 양쪽 둘 다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했어.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대. 일단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물건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대.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그냥 털이 수북해서 무슨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우리 주위에도 털 많은 사람들 간혹 있잖아. 근처에 나무나 벼랑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그런 데를 도구 없이 척척 올라가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 게지. 막상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잊고 있던 학구열이 떠오른 교수님이랑 친구분은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대. 딱히 말리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특히 이 사람들이 무슨 노동요? 비슷한 걸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외웠대.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 마을 촌장이 다시 부른 거야. 그리고는 막 열성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보면 너 괜찮다. 여기 살아라. 내 딸 준다. 였대. 잘은 모르지만 오지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흘러들어온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나 봐. 그런데 이런 오지 마을에서 결혼해서 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대강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태연하게 결혼 그게 어때서 둘째 마누라로 내 딸을 맞아라 라고 좀 더 강압적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대강 설명을 했대. 그런데 촌장은 막 화를 내면서 너네들 못 가. 여기서 살아. 안 그럼 죽음. 이라고 좀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은 아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생겼네 싶어서 다시 작당 모의를 했대.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밭일을 한 틈을 타서 또다시 밀림으로 튀었어. 다행히 먹을 걸 좀 챙겨와서 저번처럼 마냥 굶주리지도 않았고 잡히면 그냥 여기서 꼼짝 못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또 다시 밀림으로 간 거야. 그리고 한 며칠간 밀림을 헤매고 있었는데 운 좋게 숲에서 동남아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고 다행히 밀림을 빠져나와 동남아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억은 젊었을 적 개고생한 추억으로 한동안 남아있었지.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중국 소수민족에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빌려주는 일도 있었고 만약 그것을 거절하면 자신을 모독한다고 생각해 칼부림이 나는 일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 후로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방문했대. 물론 이번에는 죽도록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정식으로 중국도 여행하고 문물도 주고받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중국 교수가 중국의 지방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좋은 자료 같은 걸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교수님은 마침 그때 메모장에 써놓은 한자나 자신이 들은 문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다 하고 연구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 물론 그 교수는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중국 교수도 메모장에 써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해서 그중 한 교수가 주의 깊게 그 글을 읽어보더니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어. 교수님은 내가 젊었을 적에 이래저래 해서 고생해서 마을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하고 그냥 쿨하게 이야기했대. 그런데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건 그냥 소수민족 한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한자는 지금은 사멸한 진나라 시대 때 통용되던 고대 한자라는 거지. 그리고 번역해본 바에 의하면 메모장에는 진나라 한자로 빼곡하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라고 빼곡하게 쓰여져 있었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에는 전설처럼 모인의 설화가 전해 내려온대. 일종의 상상의 동물인데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여서 살고 있대. 그들은 자손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나라 시대 때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자신들도 발각되면 그 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대. 진나라가 망한 뒤에 무려 몇 천 년간 말이야. 그 후에 교수님은 다시 문화 연구를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어디 만주 지방 쪽을 들르셨대. 그런데 거기서 만주어랑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나 봐. 만주어는 지금 사멸위기인데다가 하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문제가 있는 언어야.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했고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유독 귀에 익은 노래를 하는 거야. 그때 마을에서 들었던 그 노동요였던 거지. 그런데 가사가 만주어였어. 뜻을 대강 해석하자면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뭐 대강 이런 뜻이었대.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노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머니와 언니들한테 배웠다. 만주 노래인가요? 아니다. 중국인 노래다. 가사만 만주어다. 오래 불리던 노래인가요? 그렇다. 어떤 중국인이 가르쳐줬습니까? 모른다. 그런데 이거 중국인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먼 옛날에 원숭이들이 가르쳐 준 노래다. 라고 했대. 원숭이들이 모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교수님도 몰랐대. 그냥 전설은 전설이니까 나도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교수님이 거짓말을 괜히 지어낼 뿐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어. 만약 근처에 있었다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중국 대륙에 섞여 들어갔겠지. 하지만 노역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오지 숲속까지 찾아들게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스레인 이상 이 글을 믿어달라고 막 주장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 아직도 드넓은 중국 대륙 어딘가에는 지금도 진시황이 살아있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몰라. 그들에게 있어 만리장성 노역은 몇 천 년간 이어지고 있겠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야. 진시황은 아직 살아있나요?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2년 전의 사건이야. 당시 나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 지금은 파견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잘도 그 살인적인 근무를 이겨냈구나 하고 새삼 감탄하곤 해. 하루 17, 18시간은 병원에 잡혀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날은 이교대 근무 중 나파트였어. 아침 7시 반쯤 평소 다니던 출입구로 출근했지만 병원 안이 기분 나쁠 정도로 한산한 거야.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 평소라면 아침 식사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바쁠 시간일 텐데 나는 탈의실로 향했지만 근무 시간이 겹치는 동료들 중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다들 전원이 꺼져 있다던가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나왔어. 우선 인수인계를 위해 데스크에 가려 했어. 하지만 데스크까지 가는 도중
직원은커녕 환자조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야. 이전까지 이렇게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나는 덜컥 무서워졌어. 어쨌든 누구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도 두려웠어. 나는 일단 내 손 전화의 수화기를 들었어. 하지만 평상시라면 들려올 다이얼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거야. 가볍게 패닉에 빠진 나는 다시 한번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려고 꺼내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 당황해서 휴대폰을 주워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번에는 통화 연결음이 제대로 들리는 거야. 언제나 듣던 그 연결음마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날 정도였어. 곧 전화가 연결되었어. 여보세요? 엄마, 나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A씨한테 연락이 왔었어. 병원에서. 시간 지났는데 네가 아직 안 와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더라.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그리고 오싹한 것을 깨달았어. 아까 내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곳에 그때의 충격으로 빠진 배터리가 그대로 놓여있던 것이었어. 배터리가 빠졌는데 통화를 했다니. 휴대폰은 내던지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도망쳤어.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출입구 근처까지 오자 한 걸음도 더 못 걸을 정도로 지쳐버렸어. 그래서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숨을 고르려 했어. 머지않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쉬려고 했던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나는 얼굴을 들었어. 눈앞에는 벽에 설치된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어. 눈을 뜨자 데스크 안에 소파였어. 주변은 평소처럼 활기 넘치는 직장인 거야. A의 말에 따르면 나는 출입구 근처에 넘어져 있었다고 해. 다만 이상하게도 그걸 A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어. 실제 그 사람을 보았는데도 어떤 얼굴이었는지, 키가 얼마였는지, 성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 A에게 온갖 질문을 다 받았지만 내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 병원 안에 던지고 도망쳤던 휴대폰이나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옷이 전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어. 게다가 내가 보고 기절했던 전신 거울도 원래 우리 병원에는 없는 물건이었어.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놀랐어. 분명히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거야.